예, 네 분의 연자분의 주제 발표가 방금 끝났습니다. 이어서 다섯 분의 각계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자분들은 5분 정도의 발표를 하시고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종합 토론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서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바이오메디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과대학과 연구의사 양성에 대한 계획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현수혁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현수혁 과장입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림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웬만하면 공무원들 이렇게 행사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를 꼭 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저희 오늘 발표하셨던 발표자들과 꼭 얘기를 듣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도 관계를 만들고, 또 어떻게 진료가 아닌 다른 경로를 선택하시게 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었습니다. 많이 앞에서 얘기 나왔지만 정부는 앞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 혁신 성장 빅3 중에 하나로 바이오 헬스를 상정을 하고 있고요. 이 바이오 헬스 사업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의료 R&D만 보더라도 올해 저희 보건복지부 R&D는 6,816억이고요. 전년 대비 한 40%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24년까지는 전체 보건의료 R&D를 과기부, 복지부, 질병청 합쳐서 4조까지 키운다는 목표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보건의료 쪽에 이 바이오 헬스를 견인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부분은 바로 이 사업을 이끌고 무엇보다도 국민 체감 성과로 이런 연구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과학자의 참여, 육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에서 우리 김성일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전공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있고요. 또 전일제 박사과정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니까 좀 빈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어렸을 때 이 연구를 접하고 재밌구나, 흥미가 있구나라고 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부생부터 지원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올해부터 학부생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 사업이 이제 곧 신규 사업으로 시작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공의 과정, 박사 과정을 지나서 이제 박사를 따고 MD이자 PhD 분들이 이제 연구자로서 잘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임상수련 과정 거치다 보니까 저쪽 기초의학적 PhD랑 논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많이 좀 경쟁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자리를 제대로 잡는데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MD, PhD를 취득한 이후에 신진 의사과학자들이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 관련 문제가 있어서 더 이제 적극적으로 예산 당국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지만, 굉장히 정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제도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의사과학자 전공의 과정 또는 박사 과정을 육성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좀 이 친구들이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이게 소수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내 보직, 내 경로, 내 직업, 내 비전, 이 과연 잘한 선택인가 하는 부분에서 좀 자꾸 뒤돌아보고 또 망설이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는 의사,
진료를 하면서도 연구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연구만 하는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중개연구 사업을 좀 대폭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조경철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최근에 중개연구 사업의 규모는 좀 그 종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어서 작은 편인데, 최근에 종료된 사업의 과제를 보면 중개연구 과제가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중개연구 사업은 정부가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지원을 하면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그 박세리 퀴즈 나온 것처럼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좀 대박이 나셔야지 저희가 우리 후배들이 또 이렇게 모으고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선배님들이랑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듣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장 다가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의사과학자 양성의 결과가 국민 체감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의사들이 과학자를 키우는데 많은 국민들이 협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언뜻 들어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의대 임상양리학교실의 이영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영기 교수님께서는 미국 FDA와 미국 대학의 경험에서 본 의사과학자 및 산업화에 있어서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이영기입니다. 제가 5분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하려고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미국에 한 14년 동안 있었던 경험을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해주도록 요청하신 걸로 이해합니다만, 제가 모든 데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일단 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게 그 1945년에 이제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다크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요청을 받아서 냈던 보고서입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기초 과학 또 응용 과학 이런 얘기가 얘기가 됐고요. 이거 이제 우리와 같은 이제 생의학 분야에 이제 적용해 보면 일종의 이제 벤치 연구와 벨사이드, 그러니까 기초와 임상 연구 이렇게 나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체적인 프레임워크가 짜지면서, 그러니까 얼개가 짜지면서 어떤 것들이 아이디어가 이제 사실은 의도하지 않게 전 미국 사회, 사이언티픽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전파됐느냐면은 연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발견을 통해서 발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단선적이다, 리니어하다 이렇게 이해했던 거고, 즉 다시 말해서 기초 연구가 선행돼야만 어떤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발명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초 연구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어떤 공리와도 같은 그러한 이제 어떤 생각이 많은 사이언티픽 커뮤니티 안에 이제 전파되게 된 어떤 그 근간을 했던 게 이 Science, the Endless Frontier라고 하는 닥터 부시, 그분의 의사입니다.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냈던 보고서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약 20여 년 뒤에 결국은 미국 NIH가 주관하는 MSTP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것은 Medical Scientist Training Program, 이게 이제 아까 김종일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한국의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던 거고, 뭐 이게 아주 대단한 성공을 초창기에 거두었죠. 베트남전 안 가고 여기에 복무함으로써 노벨상 수상도 많이 나왔고, 지금 현재는 뭐 한 50여 개의 학교, 메디컬 스쿨에 한 1000명 정도가 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연전에 과연 이러한 단선적인, 그러니까 사실 기초과학이 우선돼야 어떤 인간에게 유용한 발명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단선적인 이 아이디어가 과연 옳겠는가? 이제 이러한 것들의 근본적인 질문을 했던 두 사람의 교수가 냈던 Cycles of Invention and Discovery, 그러니까 그리고 발명과 발견의
뭐 순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걸 했던 사람은 이제 한 분은 하버드 이제 스쿨 오브 엔지니어링 교수님이고 또 한 분은 발음도 하기 어려운 분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UVA의 소위 말하는 이제 STS 그러니까 Science Technology 이제 또 이런 것들을 그 과학사를 연구하시는 두 분 교수님인데 이 두 분이 얘기한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단선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발견, 즉 과학적, 기초과학의 발견이 있어야 어떤 것이 엔지니어링한 효과적인 걸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디스커버리가 있기 전에 인벤션이 먼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술적인 어떤 유용함이 있어서 그 기술적인 어떤 발명품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적 원리가 나중에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흔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디스커버리가 먼저 돼야만 인벤션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단선적인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이 둘은 사실은 서로 맞잡고 손을 맞잡고 같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야 이게 뒤가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주장을 했고 이게 사실 이제 미국 과학계, 과학사회 또 과학의 역사 이런 걸 이제 연구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한 파장을 미쳤던 그런 이제 하버드에서 냈던 이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좀 읽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과연 그럼 의과학분이 어떻게 이런 예가 있었는가? 이게 사실 뭐 좀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에드워드 제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종두법을 처음 시도했던 의사인데 이분이 18세기 중반에 이것을 했을 때 그 스몰박스 그러니까 천연두를 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인데 이분이 알고 이걸 하셨을 때 이분이 과연 immunology나 또는 뭐 vaccination 이런 개념을 알고 하셨던 게 아니고 사실은 나중에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의학의 분야에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디스커버리 이전에 인벤션이 먼저 오고 나중에 그러한 것들의 근간을 이루는 어떠한 이론적인 배경,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초과학 또는 bench work, bench research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올 수도 있다.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둘이 서로 맞잡고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한테 주셨던 주제, 의사과학자, 의사, 또 이런 분들이 과연 산업화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걸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제가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 미국의 이야기를 이제 뭐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것들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다 몇 가지 것들로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기초니 임상이니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이분법에 해당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이 둘이 사실은 같은 객체의 또 다른 면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는 것이 이런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분을 지향하고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모든 의사과학자 또 의사는 어떠한 형태이든 메디컬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약품, 대표적인 게 이제 약 또는 의료기기이고,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진단검사법,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트리트먼트, 모델리티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의 개발에 기여하고,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메디컬 프로덕트는 사실은 모두 FDA 같은 규제기관의 관리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의사과학자나 의사가 인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의사과학자분들이 이러한 메디컬 프로덕트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것이 규제기관의 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까 이제 근데 우리 송 교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어떤 뭐 절대로 작지 않은 어떤 성공 사례를 잘 말씀해 주셔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자, 과연 의사과학자에서 제가 이제 따옴표로 했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생약만을 의미하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손중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점점 더 사실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의학의 분야를 넘어서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있던 메디컬 프로덕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이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임상자, real-world 데이터를 잘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이제 가능하게 하는데 의사과학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일이 되도록 해서는 재정, 파이낸스, 레귤레이션, 또 의사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이끄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그들을 동일한 목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의사는 잘 훈련을 못 받죠. 또 전략, 또 그것뿐입니까? 특허, 지식재산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사과학자의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의사나 의사과학자가 해야 되는 것이 결국 메디컬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 이건 저의 얘기는 아니고 네이처 메디슨에 이제 작년에 어떤 페이퍼에서 제가 갖고 온 거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사과학자, physician X, 이제 X는 여기서 stand for scientist인데 이 X가 다양한 형태, 그래서 뭐 위와 같은 경우에 a physician software engineer, 뭐 a physician finance expert,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X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논의해야 될 시점이 됐다. 그게 비로소 우리가 의사과학자, 의사가 결국은 메디컬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 대부분의 경우는 환자이겠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화하는 과정을 견인하고 조력하는데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의사과학자도 리더십 트레이닝이 되어야 한다. 피지션 X, 커리어 패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과학자를 잘 키우려면 이러한 곳에도 저희가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노바셀 테크놀로지의 이태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태훈 대표님께서는 신약 개발 등에 있어 의사들과 같이 일해본 경험 및 장점, 단점과 좀 더 긴밀한 협력을 위한 제언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바셀 테크놀로지의 이태훈입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바이올로지를 전공을 하고 포항공대에서 생명과학 쪽에 PhD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패널에 나와 있는 발표자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MD가 아닌 참석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포항공대에서의 랩은 특이하게도 두 분의 교수님이 같이 지도 교수님처럼 운영을 하셨는데, 한 분은 약대를 나오셨고 한 분은 서울의대에서 트레이닝을 받으셔서 제가 아마도 의사 선생님들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여기서 제가 장점과 단점이라는 거를 다른 표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점이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갖지 못한, 제가 부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PhD로서 MD들은 저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저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뷰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단점이라는 거는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는 식으로 한번 제가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지웅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MD로서 갖고 있는 장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는 하나는 저희보다 PhD들보다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인간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퍼스펙티브가 저희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멀티디스플리너리한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어떤 단편적인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하다고 하면 사실은 MD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엔드 유저와 접촉을 하면서 언맷 니즈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점이 사실은 의사 MD로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거꾸로 아까도 계속 토론 과정에 의사 MD, PhD란 말이 나왔는데 어떤 이런 같이 어떤 바이오 산업 그리고 바이오 메디컬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비슷한 곳에 모여야 되느냐 보다는 저는 사실 중요한 거는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 토론에 보면 제목이 바이오 메디컬 사업에서
의사의 역할 증진인데 저는 이게 조금 아까 이영기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게 사실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의 의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발표자님께서도 지금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확장에 있어서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다른 미래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것은 만약에 미국을 보고 미국에서 MD들의 저 바이오 산업에서의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인더스트리에서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한국도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퀘스천이 됐고 역할이 적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못 느꼈는데요.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일단 그 기존의 바이오메디컬, 그중에서 특히 신약 개발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제네릭에 대한 연구, 아니면 미트 프로덕트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적인 접근이나 언맷 니즈를 아는 것에 대한 의사의 역할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 클리니컬 스터디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들은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육성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임상 연구를 통해서 얻는 것은 어떤 그런 퍼스펙티브나 언맷 니즈를 캐치하고 새로운 걸 만든다기보다는 미트 프로덕트나 제네릭처럼 어떤 실행자의 역할만 계속해서 MD들이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펩타이드 면역 치료제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PhD인 저로서는 어떤 머티리얼을 아까 이제 인벤션하고 디스커버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벤션이 먼저 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심플한 어떤 호기심에 저희가 어떤 항균 기능을 가지는 어떤 모티브와 저희가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G14 커플드 리셉터를 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붙여놓으면 조금 더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고대의대 기선호 교수님하고 같이 항균 기능을 테스트해서 포도상구균도 항균 기능이 있고 이콜라이라든지 다양한 균에 대한 항균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는 FPR2라는 G14 커플드 리셉터의 리간드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고대의대 기선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까 김은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상구균에 대해서 효과가 있고 면역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걸 한번 아토피에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런 기회가 돼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김영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운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네트워크의 힘일 수도 있는데 기존에 계속해서 신뢰 관계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캐주얼하게 그게 어떤 디스커버리의 영역으로 저는 옮겨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스커버리의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저희가 잘하는 PhD로서 잘하는 로직을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MOA를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뒤에 같이 가면서 저희가 현재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에서 비임상 지원하에 비임상을 완료하고 현재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이게 비슷한 장점을 가지는 것보다는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융합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띠는 것이 전체적인 바이오메디컬 산업에 있어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MD로서 가지는 베네핏을 제도적인 부분에서 전부 다 커버해 줄 수 있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롤 모델이 나옴으로써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 PhD의 자아 비판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처럼 각각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 머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PhD들 입장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연구가 세포학에 대한 연구입니다. 셀바이올로지 쪽 연구를 많이 하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논문을 내는 것이 아무래도 용이하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셀바이올로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못해 그 IT 영역에서도 IT 개발자가 없어서 상당히 많은 연봉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이오 영역, 그 파마스티컬 영역에서도 CMC 파트를 좀 케미스트리에 관련되고 기초적인 부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PhD 입장에서도 그런 전문성을 자꾸만 놓고 셀바이올로지 연구, 애니멀 스터디 연구로 넘어가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덕트를 생산하고 그걸 QC를 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원들이 없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중간점을 자꾸만 의사에서도 MD에서도 MD PhD로 오고 PhD들도 셀바이올로지나 애니멀 스터디로 오는 것보다는 각각의 전문 영역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보면은 저는 PhD이기도 하지만 벤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회계사도 만나야 되고요. 변호사도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부사장도 3일의 회계법인에서 파트너까지 하고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그 고등학교 동기지만 같이 일하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서로 간의 역할을 나누고 맞춰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왜 MD와 PhD가 일하는 게 특별히 문제가 될까 하는 의식에 대해서 잘 사실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롤 모델이 생기고 서로의 전문성이 의미가 있어지는 상황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MD와 PhD의 전문 영역을 유지를 하면서 서로 융합을 하고 인벤션과 디스커버리를 서로 공유를 하고 또 여기서는 각자의 조언이 또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신뢰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킹이 힘에서 신뢰관계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그 지노맨 컴퍼니의 배지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배지수 대표님께서는 의사 출신으로서 회사 경영 및 산업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배지수라고 하고요. 원래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원래 정신과 의사였고요. 정신과 의사 마치고 듀크 대학으로 가서 MBA를 하고 베인앤컴퍼니라고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좀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좀 뭐 자기 사업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2015년에 이제 저희 그 의과대학 친구 하나가 이제 기초과학을 전공한 그 생화학 쪽에 전공한 그 친구가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포닥도 하고 저를 찾아와서 2015년이죠. 의과대학 졸업하고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보스턴 쪽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인더스트리가 새로 막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쪽에 연구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좀 아주 초기 단계인 것 같고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맥주집에서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몇 가지 꽂힌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불렀죠. 그래서 다시 우리 사무실로 와봐라 그래가지고 어제 한 얘기를 나한테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러고는 그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쭉 적으면서 사업계획서를 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2020년 12월에 코스닥 상장을 저희가 했고요. 상당히 그러니까 5년에서 그러니까 좀 좋은 투자자들을 만났고 좀 프로젝트도 잘 진행이 돼서 이렇게 잘 상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 아까 잠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좀 또 이제 코스닥 상장을 하니까 그전에는 막 이 회사 연구 개발 이런 것들 신경을 쓰다가 코스닥 상장을 하고 나니까 매일매일 주가창을 보고 있는 게 그 상당히 제가 일에 집중해야지 하면서도 이게 상당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보게 되고 그날 빨간색이면은 직원들이 저를 오늘 대표님 기분 좋다 그러고
또 파란색이면은 뭐 내일 얘기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오늘 좀 3%가 올라서 좀 기분 좋게 지금 나왔습니다. 하여간에서 저희가 한 7,500억에서 한 8,000억 이렇게 지금 그렇게 시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지금 좀 생각을 해보다가 2015년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투자를 받으려고 사업계획서를 들고 우리나라의 VC들을 쭉 많이 만나면서 나름 그 바이오 벤처에 유명하다는 VC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한 5년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해서 이 바이오 벤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 아무래도 바이오의 병방이고 미국이나 뭐 이런 데보다 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괄목상대하게 성장을 했는지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초반에 VC들을 만날 때 그 VCA들이, 거기 심사역들이 그 바이오에 대한 이 이해도가 되게 높아요. 되게 높고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도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얘기를 하면 잘 몰라도 VC들은 이미 알고 있고 이쪽 회사를 투자를 하려고 찾고 있었던 중이었고요. 그들하고 이제 좀 만나면서 또 했던 얘기들이 회사를 성장하면서 걔네들이 또 이게 돈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제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키워나가야 될지를 같이 항상 디스커션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투자 인프라가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 한 6년 전인지 5년 전인지 한 몇 년, 그 정도는 됐는데 한미에서 이제 한 해에 그 글로벌 빅딜을 한 해에 한 5개, 6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의 어떤 한 단계 성장하는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다행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거기에 계시던 그 전문가, 그 주역들이 한미에 지금 다 안 계시고 다 다른 데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가 계셔서 이렇게 퍼져 계세요. 여기 또 LG 사장님도 계신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 되게 중요한 경험을 회사에서 했는데 그 노하우가 인더스트리 전체로 이렇게 쫙 퍼져나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그 노하우들이 공유가 되고 그 네트워크들이 공유가 되고 저희 회사도 저희가 무슨 이제 뭐 임상을 하든지 FDA에 뭐 IND를 넣든지 하려면은 이걸 이제 참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막막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래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고 FDA 출신들도 한국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 인프라가 이 인더스트리 안에서 인프라를 활용할 그 요소가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 컨퍼런스를 가서 미팅을 하는데 그때 제가 한번 이 미팅 다 끝나고 거기가 아마 빅파마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끝나고 제가 노트북을 이렇게 닫으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래? 아니다. 그때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있죠. 갤럭시 이거 이 접는 거 있죠. 폴더. 그거를 이제 그 미팅 끝나고 그걸 이렇게 닫으니까 그 친구가 그거 한번 자기 좀 만져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정말 자기는 임프레시브하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에서도 자기가 한국 회사들을 이제 한 20개 정도를 만났는데 참 임프레시브하다. 자기는 한국의 테크놀로지를 믿는다. 그래서 너네의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내가 살다가 삼성덕을 보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 위상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그래서 이렇게 외국 애들하고 이제 상대를 할 때 그 어떤 그 우리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신뢰 이게 상당히 좀 제가 볼 땐 중국보다 높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MBA를 하면서 그 듀크 대학에서 MBA를 할 때 거기에 그 학풍은 신자유주의 쪽이라 가지고 저는 이제 항상 그 철학이 뭐였냐면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민에다 맡겨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해왔는데 우리나라 바이오의 성장을 보면서 그 이론이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난 20, 30년 동안 상당히 많은 투자를 바이오에다가 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회사도 지금 저희가 다 VC에서 돈을 받은 것 같지만 그 돈들이 보면 다 모태 펀드도 그게 또 또 이제 정부에서 만든 펀드들이고요. 아까 이게 뭐 민이 효율적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정부에서 마음 먹고 한 20, 30년을 이렇게 그냥 쏟아 부으면
뭐 하나 만들어주는구나 생각이 전 들어요. 그게 우리나라 가만 보면은 뭐 철강이고 조선이고 자동차고 전부 이렇게 관주도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바이오 벤처 쪽에 이렇게 투자하는 걸 보면은 아마 미국이 전 세계 1위일 거고요. 중국이 전 세계 2위 정도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한 3위나 4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디 통계를 봤는데. 그러니까 일본보다 일본도 가보면은 전통적인 케미칼 쪽에서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혁신의학 같은 것들은 저희 나라가 우리가 더 앞서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프랑스나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외국의, 그러니까 유럽의 웬만한 나라나 이런 데보다 지금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나라가, 이 분위기가 저는 되게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창업을 했다는 게 상당히 좀 혜택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해서 많이들 좀 창업을 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의사로서 병원도 운영을 해봤고, 지금 바이오벤처로도 운영을 해보는데, 바이오벤처로 사장으로도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의사로서 병원을 경영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어디 가서 돈 벌었다고 자랑하면 욕 먹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환자를 돈으로 안 하면 이런 욕을 많이 하죠. 바이오벤처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영웅이 돼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한테 귀감이 되고, 누굴 좀 본받아라, 이런 영웅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벤처를 한다는, 의사 선생님들이 벤처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인프라도 좋은데, 많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좀 아너러블하다, 오히려 좀 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이렇게 바뀌어도, 보수건, 진보건 다 바뀌어도, 양쪽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벤처는. 제가 옛날에 제가 창업했을 때 창조경제라고 그래가지고 벤처 지원 막 해주더니, 이번에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또 막 또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벤처라는 게 전 국민의 성원을 얻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원도 받고 하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우리나라 바이오벤처에서 MD로서 성공하신 롤 모델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병원을 하면서 돈을 벌면 욕을 먹는데 벤처를 하면 영웅이 된다는 말이 가장 감명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훌륭한 롤 모델이 될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공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에서 또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SBS의 조동찬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바라보는 의사 과학자에 대한 기대와 산업화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다. 제가 하도 논란에 많이 중심에 서 있어서 사실 막 불편한 자리들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니까 제가 의사 과학자분들이 모여있는 자리는 참 편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사일을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의사하고 과학자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 제가 2018년도에 미국 MIT 공대의 한 랩을 방문했습니다. 그 랩에서 당시에 이제 네이처 표지 논문, 그다음에 사이언스 연속 2편, 그러니까 한 해에 3편의 논문을 했는데, 인공지능에 관한 하드웨어에 관한 거였는데, 갔더니 어떤 친구가 본인의 당시 하고 있는 연구를 저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친구는 이제 대학교 학부과정과 석사과정에서 금속, 그러니까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어떤 고유한 빛을 내는지를 잘 그걸 구분해서 그래픽하는 것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뇌에도 마그네슘과 칼슘이 고유하게 다 있다. 그래서 그것을 빛으로 환산해서 뇌의 고유한 지도를 만들겠고, 그리고 그것이 정상 뇌의 고유 지도를 만든 다음에 어떤 질병에 대한 지도를 만들면 그것으로서
하나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신경외과 전공을 했고 그 친구는 의대생이 아닌데도 제가 그 친구에게 뇌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또 다른 친구인데 그 친구는 결국 그의 사이언스라고요, 제일 저자로. 그 친구는 이제 피부에 대해서 피부가 얼마나 습도를 시간별로 유지하는지를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땀샘과 이런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공대 나온 친구가. 그래서 저는 뭐 한참 설명 듣고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피부과는 전공이 아니지만 제가 분명히 의대에서 피부 구조는 제가 훨씬 먼저 배웠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학문적으로 의학과 과학을 과연 구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기자들한테도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과학기자협회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기자협회에서 의학 기자와 과학 기자를 나눌 것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사들을 봤어요. 의학 기자와 과학 기자가 쓴 기사들을 봤는데 대부분 이제 코로나 기사잖아요.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의학과 과학을 구분하던 그런 것들이 좀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실은 아까 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전반적으로 임상이냐 기초뿐만 아니라 의학이냐 과학을 하나의 통합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그런 이제 그런 그 개념이 좀 필요한 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의학의 과학과 다른 특성은, 이건 제 개인적인 아주 미천한 생각인데요. 그래도 의학을 했던 분들은 환자를 보는 의사들과 끊임없이 교류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양약을 하셨건 생화학을 하셨건 간에. 근데 그거는 의학만이 현재 갖고 있는, 앞으로 이제 이게 교류가 활발해지면 없는 장점이 되겠지만, 지금 제가 봐서는 환자들과 끊임없이 이 소통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학을 선택해도 환자를 보는 사람들과 직접 간접적으로 계속 어떤 소통하고 하는 것이 의학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과학하시는 분들 나오셨는데, 저도 이제 뭐 기자다 보니까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이제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의료계가 너무 좀 폐쇄적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AI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을 전공한 분들이 과학으로 뛰어들 거면 과학하시는 분들이 의학으로 좀 뛰어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주고받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왜 IT 기술은 이렇게 되게 발달하는데 왜 의사들은 그런 IT 기술을 활용한 여러 진료 방법과 이런 것들을 제한하느냐. 그런 것들을 제한하면 실은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해 오는 것들을 그 의사들이 어떻게 맡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융통성 있게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듣고요. 그리고 이게 교육 과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학생 때부터 그런 과학과 이렇게 교류를 아주 그냥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50 줬으면 50 받고 막 이런 식으로 그분들도 페어하게 느낄 만큼 그렇게 좀 과감하게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의학 기자 하면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요. 너무 기사를 어렵게 쓴다는 거예요. 왜 어렵게 쓰냐? 너는 의사 보라고 쓰잖아. 이거 너는 항상 보면은 너 지금 네 기사가 의사들한테 공격받을까를 두려워서 쓰잖아.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가 쓰는 기사는 의사들이 아니라 시청자를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써야 되는데 적어도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의사 과학자가 만약 필요하다면 그것이 필요한지를 국민들께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사 과학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을 사회에 입증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예가요. 작년에 이제 제가 우리 보도국에서 질문을 받았던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치료하는 약이 개발됐다고 뻥뻥 터졌습니다. 주식이 막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런데 그 회사들은 다 이득을 받는데 국민들은 뭐냐 그래요. 풍찬아 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못 하겠다 그랬어요. 일단 뭐 주주들이 관련돼 있고 그래서 너무 이거 부담스럽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잘 되는 걸 지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반대로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옥석을 가려주는 부분들도 국민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 그리고 실은 우리에겐 좀 아픈 예가 있죠. 그런 전문가들이 주도했던 것들에서 오류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어떤 사회 현상으로 이게 부각된 예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결국 지금 이제 주셨지만 뭐냐면 예전에는 논문을 무조건 많이 임팩트 팩터가 높은 곳에 논문을 무조건 많이 내는 게 하나의 그 되게 좋은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거보다도 이 논문이 어떤 그 짧은 기간에 어떤 프로덕트를 생산할 것이냐, 얼마나 현대의학에 기여할 것이냐를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어떤 회사가 상장하고 빵 터지는 게 하나의 1차적인 목표였다면 이 회사가 정말로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회사니 아니냐, 이런 부분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사실 소비자 중심의 그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소비자 중심의 말씀을 하셔 주셨고요. 사회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의사과학자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필요성을 정말로 우리 조동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저희가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런 것을 성취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실 복지부에서 나오신 현 과장님께서 몇 가지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셔야 저희가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질문해 주신 이슈는 참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슈고 너무나 전교 1등들만 의대를 가니까 다들 이제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막상 또 그 친구들이 졸업을 해서 개업을 하고 하면 결코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좀 깨닫게 되면서 또 이제 힘들어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쪽을 조금 더 이렇게 힘들게 하기보다는 이제 우수한 인력들이 왔으니까 학부 단계부터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졸업하고 좀 연구를 하는 것이 또는 벤처를 차리는 것이 굉장히 할만하고 훨씬 낫다,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자꾸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기초 단계부터 의사들이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거에서는 100% 동의를 하고요. 이게 저희 애로사항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저희 R&D 예산을 총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초과학 R&D 비중이 늘어가는 속도에 비해서 저희 보건의료 R&D가 그만큼 발맞춰서 늘어가지 못하고 있고, 보통 기초가 이렇게 했으면 또 중개 응용이 있고 또 실용 단계에서는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기초는 이렇게 늘고 중개나 응용 단계는 확 좁다가 이제 좀 실효가가 눈앞에 보이면 다시 또 그때 투자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라서, 이 기초 단계 의사들이 인벌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살펴봤더니 그렇게 하려면 해당 분야 중개 연구를 들어갈 수 있는 그 플랫폼, 그 연구들을 작은 것든 큰 것든 막 해보면서 그 플랫폼, 본인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게 하려면 일단 중개연구 R&D들이 많이 증가되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자장으로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희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잘 키운 의사과학자가 임상 현장에서 세계적 의료 개발품을 만들어내고
질병 치료에 희망을 제공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공감 가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희망이고요. 오늘 이를 위해서 와주신 4분 연자분님, 5분님 패널리스트분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많은 의사를 지원하는 의대생들이 이 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